하지만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해 주시고. 네. 자, 먼저 저를 처음 본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죠? 제 소개를 잠깐 하고 그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장영입니다. 네. 지금 헬스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근무했었고,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닉스 아카데미, 그리고 EXPO 회사 운영하고 있고, 제가 쓴 책들이 있는데, 한 20권 정도 썼는데, 최근에는, 건강 쪽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건강 코칭 가이드 1, 2, 그리고 시크릿 건강 핸드북, 그리고 이제, 전자책으로 BSPS 몸과 삶을 바꾸는 기적. 그래서 오늘 강의 중에서 333 디톡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바로 이 책에서, 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리고 라이프 코칭 비즈니스나 뭐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고혈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고혈압은 병인가? 아니면 경고인가? 그리고 고혈압 약 복용 실상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고혈압 약을 먹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고혈압 약 작용과 반작용. 약은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대의 작용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고혈압, 그럼 보통 약을 보통 많이들 드시죠. 고혈압의 근본 원인이 뭔지, 그리고 치유법이 있는지, 치유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치유법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치유 사례가 있는가? 치유 사례, 대표적인 사례 한 3사례 정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베이스로 되어 있는 333 디톡스 솔루션에 대한 설명은 간단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중간중간에 영상이 좀 들어갈 거예요. 전문가들의 영상. 보시면 좀 더 이렇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고혈압과 관련돼서 고혈압 약 드시는 분도 계시고, 혈압이 좀 높아서 걱정인 분도 계시고, 또 혈압은 아직 높지 않지만 고지혈증이 있거나, 또 유산,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건강에 조금, 이렇게 염려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오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고혈압은 병인가? 아니면 몸에 오는 일종의 경고인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하고 여쭤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피로감 많이 느끼죠. 그리고 일하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쪼여서 잠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몸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자꾸 뱃살이 찌고 옷이 작아 보이고 그러면서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간에 지방이 좀 껴서 간에 지방이 낀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체지방률 조금 높다. 여자분들은 30한 2, 3% 정도 되면 지방간이 끼기 시작해요. 남자들은 15% 정도가 정상이니까 한 20% 정도 안팎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방간이 있다 보시면 돼요. 이게 가속화되면 고혈압이나 당뇨가 오죠. 고혈압이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당뇨가 먼저 온 사람이 있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두 개 다 오죠. 결국은. 그러면 이제 보통 약을 먹죠. 약을 먹으면 장이 안 좋아지죠. 그리고 간도 마찬가지 간과 신장을 치게 돼요. 약에 의해서. 그리고 혈압이 높은 걸 또 방치하고 당이 높은 걸 방치하다 보면 이제 장부들이 망가져요. 그리고 심장과 폐도 망가지죠. 장, 간, 신장. 장은 베이스인 거 아시죠? 영양소 흡수의 기본입니다.
들어간 것들이 간과 신장에서 해독을 하죠. 해독의 중심 장부가 간과 신장, 그리고 그 피를 전체적으로 돌리는 게 심장, 폐예요. 그러면 혈압이나 당뇨가 오면 몸통에 있는 모든 장부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다 보면 이제 머리로 가요. 그래서 치매나 뇌졸중이나 그리고 손끝 발끝으로 다리 하체 쪽으로 가죠. 그래서 심화가 되면 이제 암으로 전이가 되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있다가 죽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 하면 고혈압 당뇨 약으로 이렇게 수치 조절해서 나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그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약에 의존해서 수치만 눈 가리고 조절하다 보면 장부들이 망가져요. 그래서 결국 저렇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저희 부친이 이 단계를 다 거쳤기 때문에 옆에서 생생하게 모시면서 봤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고혈압 환자였었고, 그래서 심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겁먹지 마십시오. 해법은 있으니까. 자, 좀 더 입체적으로 그려보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메타볼릭 더미너 그래서 병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이 비만이죠. 그죠? 배가 나온다. 몸무게가 찐다. 그러면 기름이 끼죠. 그러면 혈관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게 이제 비만으로부터 혈압이 오죠. 보통은 아닌 경우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비만이라서 혈압이 탁하고 혈관에 뭐가 끼면 혈압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제 당뇨가 오죠. 아까 얘기한 대로 당뇨가 먼저 온 사람이 있고 고혈압이 먼저 온 사람이 있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당뇨 약을 꾸준히 먹다 보면 안전할 게 아니고 신장이 망가져서 결국 투석하거나 또 치매로 오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혈액혈관이 녹슬기 시작하네, 녹이 많이 쓸었네, 중간 단계예요. 그리고 다 막혔네. 그러면 이제 치매나 파킨슨이나 뇌졸중이나 심장병이나 중환자실에서 또는 뭐 족부계저에서 손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죽죠. 그래서 이 대사장 증후군이 무서워요. 그 시작이 뭐예요? 비만이에요. 근데 비만이 왜 생겼어요?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겼어요. 고혈압이 왜 생겼어요? 비만 때문에 생겼어요. 비만이 왜 생겼다고요? 나쁜 생활 습관, 식생활 습관 때문에 생겼습니다. 당뇨가 왜 생겼어요? 고혈압 때문에, 또는 고혈당 때문에, 고지혈증 때문에, 또는 혈관이 경화돼서 지방간이라서. 그게 왜 생겼다고요? 비만. 비만이 왜 생겼다고요? 나쁜 생활 습관. 치매가 왜 생겼다고요? 나쁜 생활 습관. 암이 왜 생겼다고요? 나쁜 생활 습관. 뇌졸중이 왜 생겼다고요? 나쁜 생활 습관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비만 이전에 몸을 개선해야 돼요. 혈압이 왔어요. 당뇨가 왔어요. 개선하셔야 돼요. 개선하지 않으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젊으니까 약 먹고 이렇게 화학으로 뭐 그러지 좀 더 심각해지면 저 밑으로 여러분들 치매로 고생하고 싶어요? 신장 투석하면서 평생 그러고 다니고 싶어요? 평생 살지도 못하지만 투석 들어가면 파킨슨 중환자실 중환자실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원만 하고 있어도 하루에 45만 원 그렇던데요.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입원한 분 보니까 한 달이면 4, 32, 1200이에요. 중환자실에서 눈만 벌통벌통 뜨고 있는데. 자, 한국의 사망원인 보겠습니다. 1위가 암이에요. 그죠? 잘 아시다시피. 2위가 심장질환이에요. 심장질환인데 뇌혈관 질환, 또 고혈압성 질환, 당뇨, 알츠하이머, 사실은 다 사실은 심혈관 질환으로 포함시킬 수 있어요. 암도요 사실 심혈관 질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암이나 심혈관 질환도 결국 뭐가 문제라고요? 식생활 습관이 문제라는 거죠. 자, 고혈압 환자들 좀 오늘 고혈압이니까 고혈압 환자 추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세 이상 한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보니까 3명 중에 1명이 고혈압 환자예요. 2007년도에 708만 명 정도 됐는데, 고혈압 환자가 2021년도 지금 한 4년 정도 됐죠. 1300만이 넘었어요. 우리 5천만 넘은 거 아시죠? 그죠? 5천만 중에서 1300만 이상이 고혈압 환자. 3명 중에 1명이에요. 80세 이상. 이게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나겠죠? 엄청난 인원수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다 약을 먹는단 말이죠. 고혈압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 여러분들 보통 약을 먹어야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99% 아마 99.9%가 이러고 있을걸요. 약을 먹어야 된다고,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생각하는데, 고혈압 약은 여러분의 혈압 수치를 낮추는 약이에요. 혈압 수치를 낮춰요. 내가 위혈압이 120이에요. 혈압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110, 100으로 떨어져요. 그 상태에서 혈압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80으로 떨어져요. 80인 상태에서 혈압약 먹죠. 60으로 떨어져요. 이게 혈압약의 위력이에요. 혈압약은 무조건 낮춰요. 당뇨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혈압 낮은데 혈압약 먹으면 문제 생깁니다. 당연히. 고혈압은 병이 아니에요. 아까 보셨죠? 비만은 사실 병이 아니에요. 식습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혈압 뭐라고요? 약을 먹을 게 아니고 몸의 경고예요. 당신 그렇게 먹으면 혈압 올라가서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혈압이 왜 올라가는지 알아? 물어보는 거예요, 몸에. 몸의 경고를 들으면 방향을 바꿔야죠. 계속 약 하나 먹고 수치 조절된다고 룰루랄라 하고 계속 살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래서 고혈압은 건강회복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혈압이 높아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태성 고혈압이었어요. 그리고 부정맥이나 심부전증 같은 게 있었어요. 부정맥 잘 모르시죠? 심장이 막 찌르는 거예요, 바늘로. 심부전증, 숨이 막히고 이런 것들. 손발이 쥐도 눈이 충혈이 되고, 충혈이 되다 못해 출혈이 되고, 멀미도 하고 그랬어요. 제가 20살 때 대학교 입학할 때 건강검진할 때 혈압이 155에 90이에요. 155에 90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죠, 그죠? 저는 혈압 처음 쟀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부친 약 드시냐고. 그래서 약 드신다고 그랬죠. 혈압 높으셨거든요. 혈압약 드시고 계셨거든요. 저희 부친은 35살부터인가 혈압약 드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약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약을 먹지는 않았어요. 나이 40이 됐네요. 그래서 혈압이 높은 상태였어요. 경제공사 다닐 때 혈압이 165에 100. 그러면서 눈도 터지고, 점점 더, 이렇게 부정맥 가끔 오고, 심부전증 있고, 이렇게 눈끝이 막 떨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니, 눈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10개월간 가더라고요. 한쪽 터지면 한 3주 가거든요. 아물면 또 한쪽 터지고, 한쪽 양쪽 번갈아가면서 10개월이 터지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혈압에 대해서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름대로 했죠.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음식도 바꿔보고, 제가 그렇다고 음식 이상한 거 먹거나, 고기를 좋아하거나, 술을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름 했는데도 혈압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그러면 잘 귀담아 들으세요. 저도 혈압이 안 떨어져가지고, 너무너무, 기공도 배웠으려고 안 떨어지더라고. 병원에 가도 원인 모른다 그러고, 그래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면 죽겠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스트레스 심하면 다 눈 터지고 혈압도 높아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현재 혈압은 126에 68입니다. 40세라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2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 24년 정도 됐어요. 제 혈압이 126에 60. 이게 올 초에 2월 달에 재는 거예요. 126에 68이죠. 이 수치를
제가 한 41살 정도 혈압을 잡았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겠죠, 그죠? 혈압 잡는 거 간단해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보세요. 이분은, 60대이신데요. 여자분이세요. 이분이 키가 156이고 몸무게가 98kg예요. 왼쪽에 사진이. 오른쪽 많이 예뻐지시고 슬림해지셨잖아요. 그죠? 이분은 그 야채 이렇게 자영사업을 하셨었는데요. 무거운 거 들고 있다가 차가 옆으로 확 이렇게 지나가는 바람에 주저앉아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골반뼈에 금이 갔네요. 병원에 갔어요. 수술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 약을 계속 먹었더니 살이 막 찌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가려운 거예요. 그리고 부종이 생기고 자꾸 살이 찌니까 다이어트 했죠. 뭐 무슨 다이어트 또 무슨 약초 뭐 이런 것들 먹었어요. 수차례 시도했는데 계속 요요가 일어나더니 저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프잖아요. 약 처방을 받죠. 진통제, 소염제, 고혈압, 당연히 고혈압이죠. 고지혈증 들어가죠. 치매약, 천식약, 이뇨제 뭐 이런 거 혈압약으로 들어가죠. 이런 거 한 주먹씩 먹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다리 골절이 일어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반복하고 이랬어요. 이러다가 이제 이 디톡스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저렇게 빠진 거거든요. 어떻게 빠졌냐고요, 이분이? 디톡스를 하고 한 3달 정도, 이분이 비만, 고혈압, 당뇨 다 있었습니다. 치매, 전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이분같이 힘든 상황이 있는 분 없으셨을 거예요. 엉덩이 턱도 크고 어깨도 파열이 돼서 들지도 못하고 이분이 이렇게 됐어요. 98kg였죠. 근데 3달 후에 73kg니까 몇 킬로가 빠진 겁니까? 25kg. 체지방도 46.1%, 몸무게의 46%가 지방이었던 거예요. 38.5로 빠졌고, 한 달 뒤에는 63kg, 32.8% 이렇게 빠져서, 체중이 35kg가 감량된 1년에. 체지방률도 꽤 많이 감량이 됐죠. 14% 정도 감량이 됐네요. 이분은 지금 10,000보 걷는 게 아니라 20,000보를 걸으세요. 우리 굿모닝 방에도 들어오시는데 제일 일찍 들어오세요. 몸이 많이 회복이 되셔서 이제 아주 건강해지셨어요. 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분이 혈압약을 드셨었죠, 당연히. 뭐 약 한 주먹씩 드셨었으니까 지금 약 안 드시죠. 몸이 정상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약 없이,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약 하나 안 먹고 혈압 정상이에요. 저는 빼빼 말랐잖아요. 그죠? 말랐는데 혈압이 이렇게 높았어요. 약 없이 이기는 방법 해서 일단 혈압을 약이 아니고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그리고 부족한 영양소를 좀 채워서 혈압을 개선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혈압을 약으로 이렇게 누르고 할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 당신이 그렇게 가면 절벽으로 떨어져요. 아까 폭포 밑에 폭포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야지 라는 것을 제가 메시지로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건강이 회복이 돼서 정말 건강한 삶으로 바꿔질 수 있다. 고혈압의 진짜 원인이 뭔가 한번 같이 알아보자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는 치유법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고혈압 치유 사례 또 한 2명 정도 사례 더 보여드리고 선생님한 디톡스의 원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돼요. 혈압은 심장이 펌프를 하죠. 그래서 혈관을 통해서 몸통 사지로 보내죠, 그죠? 그래서 두 팔 두 다리 그리고 목 해서 펌프질을 할 때 혈압이 걸리는 거예요. 높은 혈압. 이완할 때 이제 들어오는 힘. 이 혈압이 사람이 높은 거예요.
왜냐고요?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가슴에 있잖아요. 머리는 여기 있어요. 손끝, 발끝, 머리끝까지 피를 보내려면 혈압을 눌려서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립보행하는 사람과 유인원이 혈압이 높아요. 개, 돼지, 말은요, 혈압이 높지 않아요. 왜? 기어다니니까 심장 위치와 머리 높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높다는 것은 직립보행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혈압은 겨울에 높아요. 추우니까 혈관이 수축이 돼요. 여름은 이완이 되니까 낮아져요. 하루 중에도 바뀌어요. 수시로 바뀌어요. 한밤중에 제일 낮아요. 왜? 자고 있잖아요.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죠. 그리고 기상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최고조에 달한다. 혈압을 잴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오줌 놓고 재라. 이렇게 얘기하죠. 밤이 되면 다시 내려간다. 활동을 할 때는 올라가고요. 밤이 되면 내려가요. 활동을 할 때 왜 올라가요? 머리, 손발 써야 되잖아요. 이제 혈압이 올라가야 돼. 혈압 떨어지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나이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차이 있는 거 아시죠?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올라가죠? 기온이 높아면 떨어지죠? 차지면 높아지죠? 계절 아시잖아요. 혈압은 계속 변해요. 변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혈압 오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혈압의 종류, 병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죠. 본태성 고혈압. 두 번째는 2차성 고혈압. 본태성 고혈압은 원인을 모르겠다. 근데 왜 혈압이 높으니? 이거예요. 그래서 유전 아니면 비만, 나이가 들어서 소금 많이 먹어서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이 95%예요. 저처럼 19살, 20살 때 혈압이 높았어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95%라니까요. 2차성 고혈압은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임신 중독증. 또 방광이 망가졌어요. 요로가 폐쇄됐어요. 요로 폐쇄되면 오줌 싸요? 못 싸요? 못 싸죠. 오줌 못 넣으면 혈압 높아져요. 약물 복용하면 혈압이 또 높아질 수 있어요. 그죠? 그 후유증 때문에. 2차성 고혈압 아닌데 본태성 고혈압 환자들한테 전부 약 먹이죠. 원인을 모르죠. 근데 약을 먹여요. 자, 정상혈압 기준은 어떻습니까? 혈압 변천사를 보면 1900년대에는 160에 100도 그냥 정상으로 갔어요. 74년도에 140에 90으로 낮아졌어요. 그래서 혈압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났고 약 먹는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2003년도에 또 줄였네요. 135에 85로. 그리고 2014년도에 120에 80. 이게 미국인가 정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 그대로 와서 120에 80을 정상혈압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정상혈압 기준이 이렇게 낮아질까 봤더니 1974년도에 140에서 90이 정상혈압이야 뭐 이렇게 정했어요. 누가 정했냐면 제약업자 몇 사람과 의사 몇 사람이 고혈압 퇴치 연맹이라는 걸 조직해서 독일에서요 시작을 해서 이렇게 140에서 90 정도에 놓고 그 위면 혈압이다 혈압약 먹이게 했어요. 환자가 3배나 늘어나서 돈을 많이 벌었겠죠. 저게 온 세계에 퍼졌다고 얘기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책은 뒤에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혈압의 수치를 낮춰지면 누가 돈 벌어요? 제약회사와 병원이 돈 버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혈압이 낮아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고혈압 기준은요, 지금은 국가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의료 기준을 많이 도입을 해서 혈압 낮추는 거는 빨리 낮췄는데 높이지는 않아요, 지금. 고혈압약은 제약회사들에게 황금어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심혈관계 쪽에 3.7조 원 2020년도에 매출액이 우리나라 매출액입니다. 지금 더 올랐겠죠, 그죠? 지금 정상 120에 80이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근데 혈압약은 140, 90 이상 되면 혈압약을 먹이죠, 그죠? 이게 나라별로 틀려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어요. 아직도 120에 80을 정상혈압이라고 놓고 있죠. 이 혈압이 평균의 수치거든요.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의 수치는 달라요. 그죠? 2018년도에 일본에서 야, 혈압 그렇게 높이 했더니 기준을 낮게 했더니 혈압약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네. 근데 노인들은 대부분 다 혈압약 먹게 생겼어.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혈압 기준이 높았어요. 일본은 147 이상이 돼야 약을 먹여요. 미국도 150 이상 돼야 투약 기준을 상향 조정했어. 물론 이걸 지네들끼리 왔다 갔다 해요. 심장학회 다르고 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혈압 기준을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꿈쩍도 안 하죠.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완기혈압은 따로 이 이완기혈압이 높다고 해서 혈압약을 투여하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인가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혈압이 140을 넘으면 고혈압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이어 미국의 주요 의학회가 60세 이상에서 고혈압 진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혈압 150 이상일 때 고혈압이라는 겁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올해 65세인 남춘우 씨는 4년 전 최고 혈압이 147이었습니다. 바로 혈압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약 먹기 시작한 거는 이제 4년 정도. 바로 그때 검사하고 나서 안 좋다고. 국내 고혈압 환자 900만 명 가운데 최소 100만 명 이상은 남 씨와 같은 처지입니다. 최고 혈압이 140에서 150 사이에 있고 60세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이번에 미국 학회가 완화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더 이상 약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혈압이 140 이하로 안 떨어지면 약을 추가하거나 약의 용량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150으로 올리게 되면 약을 추가하거나 약의 용량을 올려야 되는 분들이 줄어들겠죠. 일본 검진학회는 이미 2년 전 모든 연령층에 대해서 고혈압 기준을 147로 완화했습니다. 네, 조 기자, 일본, 미국에서 고혈압 기준을 완화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고혈압을 치료하는 이유는 뇌와 심장 합병증을 막기 위함입니다. 최고 혈압이 150을 넘는 환자는 혈압약을 썼을 때 그 예방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최고 혈압이 140에서 150 사이의 환자들은 약을 써도 그 예방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60세 이상은 여러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약이 서로 충돌해서 부작용을 겪기 십상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혈압 약값이 비싸다는 것도 이유로 포함됐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학회는 기준이 그대로인 거죠. 미국 기준에 따라서 높아질 수 있을까요? 네, 2년 전 일본과 달리 이번 미국의 기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중심의 의학 체계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데 네. 하지만 기준을 완화하면 고혈압 환자가 크게 줄겠죠. 의료계로서는 그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의료 기준을 받아들이고 낮추는 데는 빨리 낮췄는데 지금 높이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투약 기준이 상향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왜 선진국에서 그렇게 할까요? 그죠? 고혈압약 처방 실상을 보면 지금 고혈압은 유전이니까 또 숙명으로 여기고 평생 조절이 되니까 약 먹으십시오. 요즘 혈압약은 좋게 나와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저건 거짓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다가 끊으면 자다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중풍으로 평생 누워 지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죽을 때까지 혈압약을 반찬이다 생각하고 틀림없이 먹어야 합니다. 라고 교육을 받죠. 그죠? 그래서 혈압약, 이렇게 두려워하죠. 어떤 일을 해도 혈압약은 떨어뜨리면 안 된다. 밥은 굶어 죽은 죽기 살기로 먹잖아요. 그죠? 세뇌가 돼서 그래요. 혈압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고혈압약을 평생 먹어야죠? 고혈압약 먹으면 낫습니까? 평생 먹죠? 죽을 때까지 먹죠? 평생 못 고친다는 말과 같다라고 맞죠? 그죠? 여러분들? 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세 환자들에겐 혈압약 처방이 따로 없습니다. 하루 3번 식사 시간이 밥이자 약 먹는 시간입니다. 약을 끊고 고혈압을 고친다는 소식에 멀리서 온 환자들이 많습니다. 약을 끊어버리니까 일이 오는 거예요. 한 주먹씩 먹잖아요. 네, 한 6알 먹었나? 아침에 6알, 저녁에 5알, 아침에 하나. 그러니까 아, 좋아요. 그 일이 저녁에 오는 것 좋아요. 같아. 약을 안 드시는 마음이 편하네. 그 보따리로 갖고 다니는데. 가방에서 한 보따리의 약이 나옵니다. 아침 저녁으로 2번씩 12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드시던 약이랍니다. 내가 먹어야 되는데 숙명인 줄 알고 먹었어요. 혈압이니까. 혈압이다 하면은 약부터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만 먹다가 처음에 아픈 데가 없지. 선생님 말씀에 약을 안 먹고 나선다 하니까 지금 오는 거예요. 이제 혈압약 끊으려고 약을 계속 드신 거예요? 계속 먹었지. 하루도 안 빠지고. 먹을 때 그 내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밥 한 끼 굶어도 이 혈압약은 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살라고 계속. 혈압약은 단열약은 오래 먹었지. 얼마나 드셨어요? 단열약은 8년 먹었고 혈압약은 한 10년 됐어요. 걱정은 안 되셨어요? 혈압약 끊으라고 하셨을 때 선생님께서? 그래도 끊으라 하면 내한테는 그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끊으라 하시지. 뭐 나쁜 거 좋으라고는 끊으라 하는 건 아니겠네. 엄마 끊었구만. 닷새 전에 입원하신 김태화 할머니. 미국 아들네 놀러 갔다가 황 박사 방송을 본 아들 얘기를 듣고 그날로 대구로 다시 날아오셨답니다. 고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 약을 한번 먹게 되면은 절대 끊으면 안 된다. 약을 끊으면은 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귀가 따갑게 들어오죠. 그래서 혈압약 끊는 것을 굉장히 두렵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뒤집어 생각해 보면 고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는 말은 약으로는 고혈압을 평생 못 고친다 하는 말과 하여이 똑같습니다. 고혈압 당뇨를 얼마든지 원리에만 맞게 치료를 한다면은 완전 그 병으로부터 이제 완치가 되고 벗어날 수도 있다. 고혈압 환자는 3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혈압은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고혈압에 있으면은 4가지 뒤따라오는 병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고혈압이 있으면은 당뇨병도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고혈압 환자는 다음 3가지를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첫째는 고혈압은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무조건 약을 씁니다만은 약을 평생 써도 낫지를 않습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낫지 않는 것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시니까 아마 낫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서 고혈압 약을 평생 씁니다만은 고혈압은 절대로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낫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혈압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그 말은 고혈압 약은 평생 먹어도 고혈압은 낫지 않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알고 있어야 될 2번째는요. 고혈압이 있으면 뒤따라오는 병이 있습니다. 4가지 병,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혈관의 병입니다. 뇌혈관병이 생깁니다. 뇌혈관병이라는 것은 뇌출혈 혹은 뇌경색입니다. 뇌출혈, 뇌경색을 흔히 중풍 혹은 뇌졸중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고혈압이 있을 때 또 뒤따라오는 2번째 병은 심장혈관병입니다. 심장혈관병은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입니다. 심장은 전신에 피를 보내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피는 한 4분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심장에 혈액 공급이 충분히 되도록 돼야 되는데 심장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잘 가지 않아서 심하면 심장이 딱 멎기까지 합니다. 흔히 심장마비라고 얘기하는데 심정지라고 부르는 것이 옳죠. 고혈압이 있으면 그 병이 잘 온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 또 뒤따라오는 병이 눈에 혈관에 병이 생깁니다. 그걸 망막증이라고 부릅니다. 눈 안에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병입니다. 그 실명이 될 수가 있으니까 대단히 중요한 병이죠. 고혈압이 있으면 따라오는 4번째 병은 콩팥대 병이 생깁니다.
그런 병을 만성 콩팥병이라고 부릅니다. 만성 신부전이라 부르기도 하지요. 콩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배설해주는 장기입니다. 노폐물은 매일 생깁니다. 그러면 매일 배설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노폐물이 몸에 쌓입니다. 이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고혈압이 있으면 이런 4가지 뇌혈관병, 심장혈관병, 눈혈관병, 콩팥혈관병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병은, 이 4가지 병은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라는 말은 사람이 죽는다, 그 얘기죠. 고혈압 환자가 꼭 알고 있어야 될 3번째 것은 고혈압이 있으면 당뇨병이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고혈압이 있을 때는 당뇨병은 생기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병을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혈압이 있으면서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당뇨병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의 한번 보십시오. 고혈압 하나만 있는 환자들도 있지만은 고혈압에다가 당뇨병까지 생겨서 2가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위에 대단히 많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3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고혈압은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고혈압에 있으면은 4가지 뒤따라오는 병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고혈압이 있으면은 당뇨병도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런 병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훨씬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비하면은 미리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고혈압은 대단히 무서운 병이니까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셨죠? 저분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부분들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약으로 고치지 않고 음식으로, 식습관으로 이렇게 고치는 걸 많이 하시죠.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고혈압약을 먹어요. 고혈압약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또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아까 혈압 환자가 본태성이 있고 2차성 혈압이 높은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2차성으로 혈압이 높다 그러면 아마 약을 써야 될 거예요. 5%. 근데 본태성은 이유를 모르는데, 원인을 모르는데 유전적으로 그래 본래 태어나기를 혈압이 높아. 그런 사람들한테 약 먹이는 것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을 먹이냐면 고혈압약 이런 것들이에요. 혈압 수치를 낮출 때, 자, 일단 고혈압약은요, 이뇨제를 써요. 혈관에 피가 많으면 혈관이 압을 받죠. 혈압이 높아져요. 피를 줄이면요, 혈압이 떨어지죠. 피를 빼는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야? 피의 원료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물이에요. 그래서 물 빼는 약을 줍니다. 그게 이뇨제예요. 이뇨제를 쓰면 오줌을 계속 넣어야 되겠죠. 그럼 수분이 부족하겠죠, 그죠? 혈압은 떨어지겠죠. 근데 혈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부족하면 끈적끈적해지겠죠. 끈적해서 엉켜 붙으니까 고지혈증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주면 반드시 같이 가는 게 고지혈증 약이에요. 고지혈증 약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뇨제로 물 빼는 약으로 혈압을 잡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혈관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이제 혈관을 수축을 하면 혈압이 높아져요. 혈관을 확장시켜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게 뭐 특정 효소를 억제시키고, 긴장하면 수축이 되잖아요. 그래서 긴장하지 않도록 이완해 주는 거, 뭐 자율신경, 부자율신경 아시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거.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억제해 주는 것, 그런 것들 써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 느슨해져서 혈압이 낮아지겠죠. 이뇨제를 쓰고 혈관을 확장시켰는데도 혈압이 안 떨어지네. 그럼 심장박동 억제제를 줍니다. 심장박동을 왜 한다 그랬어요? 온몸에 피를 보내기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럼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는 약을 써요. 혈압은 잡겠죠. 근데 머리끝, 손끝, 발끝에 피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머리 쪽에 피가 안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뇌세포가 죽죠. 뇌세포가 죽으면 치매, 알츠하이머, 기억력 저하,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파킨슨 이런 것들. 치매 별거 아니에요. 뇌에 피가 안 가서 생기는 거예요. 눈이 왜 안 보인다고요? 눈에 피가 안 가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혈압약이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이 좀 떨어져서 내가 안심이 된다,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라면 혈압을
수치를 떨어뜨리는데 저런 약을 써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하면 뭐 이뇨제, 뭐 알파 차단제, 또 칼슘 통로 차단제, 칼슘이 수축 미네랄이거든요. 칼슘이 잘 안 들어가게 하면 심장이 뛰다 말아요. 이렇게 뛰다 말아요. 베타 차단제 뭐 이런 것들, 또 안지오텐신 수용제 차단제, 전환효소 억제제 이런 것들 통해서 수분의 양을 조절해요. 오줌의 양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다 고혈압 약물 기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약을 잘 살펴보세요. 자, 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게 있어요. 이건 심장박동 억제를 시킬 수 있고 혈관 확장제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기능을 다 쓰는 약들이 요새는 혼합적으로 복합제제로 나와요. 암로디핀, 노바스크 이런 것들이 칼슘 채널 차단제인데 43% 시장 점유율 많이 차지하죠. 이거를 한 5년간 복용하잖아요. 그럼 암 환자가 늘어나요. 16%. 또 부종, 부어요. 왜 붓까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붓죠. 빈맥은 피가 공급이 안 되니까 맥만 막 뛰는 거예요. 달라고. 피 달라고. 심장마비죠. 이게 칼슘 채널제의 부작용이에요. 여러분 혈압 낮춰서 좋은 거예요? 아니면 심장마비로 죽겠어요? 안지오텐신 억제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43% 많이 쓰는 약이죠. 혈관 확장이나 수분 조절제예요. 이 안지오텐신이 이 혈관을 수축시키는 성분인데 이 수축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억제제죠. 카나브, 트윈스타, 딜라트렌, 알사르탄 뭐 이런 약들이 있어요. 이런 약들은 부신의 안지오텐신, 부신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신장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호르몬 조절을 해주는 거. 거기에 기능을 억제해서 조절하는데 이게 수분을 조절하잖아요. 오줌을 조절하는 거, 오줌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혈액 속에 수분 양을 조절하는 거다. 이거는 폐 모세혈관에서 생성이 되는 건데 그 효소 자체를 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지오텐신이라는 게 원래 혈관을 수축해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건데 이 효소를 못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폐에서 안지오텐신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이걸 못 만들면 기침이 마른 기침 같은 것들을 많이 해요. 폐에서 왜 저걸 혈관을 수축시키겠어요? 안에 있는 찌꺼기를 이렇게 뱉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뱉어내지 못하니까 기침으로 토해내야죠. 고칼륨 혈증, 신장의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서 고칼륨증이 생겨요. 고칼륨증 생기면 과일, 채소 이런 거 다 익혀서 먹으라 그러고 현미 먹지 말라 그러고 신장 안 좋으면 현미 먹지 말라는 게 막 정설처럼 돼 있는데 고칼륨 혈증은 극히 5%도 안 되는 사람들. 이 약의 부작용 때문에 저런 경우 생길 수 있고 혈관 부종이 생겨요. 순환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들 먹고 있는 약의 뭔지를 한번 보세요. 자,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억제제가 많이 쓰죠. 스타틴 계열의 리피토 크레스토점이에요. 고지혈증 약이라고 부르죠, 일명. 원래 LDL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제로 나오는 거예요. 이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만들어요? 간에서 만들어요. 간에서 75%를 생성합니다. 간에서 왜 만들까요? 필요하니까 만들지. 간에서 이거를 못 만들잖아요. 그럼 담즙을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담즙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담즙이 뭐예요? 간에서 싸는 똥이에요. 대장에서 싸는 똥이 똥이죠. 눈물에 콧물 뭐 이런 것들 분비물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간에서 이게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지 않으면 피가 탁해져요. 황달 같은 거 걸리잖아요. 코엔자임 Q10 같은 것들을 차단시켜요. 콜레스테롤 억제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콜레스테롤이 고지혈증에서 혈관을 막힌다고 하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좋은 거예요. 이게 산패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기름 좋잖아요. 그게 산화되면 어때요? 들기름이라도 산화되면 나쁜 거예요. 산소랑 만나서 산패가 되면 나쁜 거라고요. 콜레스테롤도 똑같아요.
산패가 안 되면 돼요. 우리가 산패 안 되기 위해서 항상 영양제 먹잖아. 비타민 E 같은 거, 오메가3 같은 것들.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진다고 몸에서. 이걸 못 만들게 하잖아요. 그럼 세포막이 터져요. 그래서 근육이 해체가 돼요. 횡문근 유기증 뭐 이런 거, 그 혈액 수치를 보면 또 간세포 파괴, 간 수치 상승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뇨제를 쓴다 그랬지 아까. 물 빼는 약, 여러분들 물 빼는 약을 계속 쓰면 방광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장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혈액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다시 고지혈증이 유발되겠죠? 혈액이 끈끈해지잖아요. 물 빼니까 뻑뻑해지잖아요. 또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고지혈증 약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요 설명은 여기 나는 혈압약을 믿지 않는다. 선재강 원장 이분이 되게 고혈압적으로 이렇게 권위가 있어요. 실력이 있어요. 저분하고 아까 우리 황 박사님하고 현대의학에서는 아까 황정수 박사님이 또 한의학에서는 이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 책을 한번 보시면 이 책에도 역시 미국 보고서에 혈압약 강화제 5년 복용한 사람, 복용하지 않은 사람 당원율이 같다. 근데 7년 이상 복용하니까 혈압약 복용한 사람이 빨리 죽더라. 일본 보고서에도 혈압 강화제, 특히 칼슘 차단제가 뭔지 아세요? 심장 박동 억제제를 쓴다 그랬잖아요. 심장 박동이 돼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치매 잘 걸릴 거 아니에요. 심장 발작이 더 발생할 거예요. 그죠? 그 실험 안 해도 알지 그런 것들. 혈압을 잡기 위해서 칼슘이 못 들어가게 하는데 독일에서는 닥터 우벨과 하이리라는 분이 진짜 고혈압 환자, 아까 고혈압 환자 5%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본태성 고혈압 환자가 95%라면서요. 이 혈압 강화제는 비학문적인 처방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혈압약은 사실은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혈압약의 기전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요. 아하 저널이라고 아메리칸 허트 어소시에이션 저널인데 이 미국 그 심장 학회에서 유명한 저널이에요. 2019년도 11월 달에 한 3,550명을 13년간 추적 관찰했어요. 고혈압 환자들을 봤더니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빨간 선 있잖아요. 빨간 거 혈압약을 복용했는데 혈압이 안 잡혀. 빨간색 라인 보이시죠? 오른쪽 쭉 올라가죠. 오른쪽에 심장 어택. 이 심혈관 질환에 심장마비나 뭐 이렇게 심장 쪽에 쇼크가 온 경우에요. 주황색은 혈압약은 안 먹었는데 고혈압.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은 고혈압인데 그냥 놔둔 거예요. 혈압약 안 먹은 사람이에요. 주황색. 혈압약을 먹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됐어. 그게 초록색이에요. 파란색은요. 혈압약 먹을 필요 없는 정상혈압 사람. 당연히 심혈관 쪽에 쇼크가 혈압약 안 먹고 정상혈압인 사람 파란색이 제일 낫죠? 제일 높은 게 뭔지 보세요. 제일 높은 거. 초록색이죠? 초록색이 뭐라 그랬어요? 혈압약을 복용했더니 혈압이 떨어진 사람. 그 사람들이 심장 리스크가 제일 큰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죠. 그래서 혈압약을 안 먹은 두 부류가 혈압약, 정상혈압인 사람, 그리고 혈압이 고혈압인데도 혈압약 안 먹은 사람이 사실 심장 어택이 적은 거예요. 혈압약을 복용했더니 혈압이 잡힌 사람하고 잡히지 않는 사람하고 잡힌 사람이 오히려 더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저널에 나온 거예요. 수천 명을 대해서 유명한 저널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감춰져 있죠. 혈압약을 이걸 보면 이 자료만 보면 혈압약을 먹는 게 리스크가 있어요? 안 먹는 게 리스크가 있어요? 먹는 게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혈압약을 왜 먹이지? 라고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의학 저널에 이런 것들이 실렸다는 거예요. 고혈압의 증상을 보면 고혈압은 실제로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아무 증상이 없다가 장기적인 손상을 미쳐서 합병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고혈압은 혈관의 병입니다. 혈관, 아까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다라는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고혈압은 아까 뇌혈관, 뇌 쪽 혈관을 막는다. 그리고 심장 혈관을 막는다. 그리고 눈 혈관을 막는다. 심장 혈관을 막는다. 이 혈관이 큰 혈관들이 뭐 저런 것들인데요. 이것뿐이겠어요. 그죠? 그 말단 부분에 또 혈관을 막힐 수가 있는데 큰 혈관들은 저렇다라는 거예요. 뇌혈관에 병이 생기면 왜 보세요. 고혈압, 혈압이 높다고 해서 혈압이 높은 이유는 머리끝, 손끝, 발끝에 피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피가 안 가면 어떻게 생겨요? 혈관이 막히겠죠. 우리가 시냇물이 이렇게 있다가 물이 쭉 가다가 가물어가지고 물이 가물어요. 그러면 쓰레기가 잔뜩 쌓이겠죠. 근데 물이 쭉 빠지면 어때요? 쓰레기 다 긁어내죠. 이런 원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막힐 가능성이 높죠. 혈압을 낮추면 심장이 박동이 되다가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잖아요. 그럼 어혈이 더 많이 생기는 거 아시죠? 찌꺼기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조심해야 돼. 그래서 혈압을 낮추는 게 무조건 용사는 아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실험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심장 혈관,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심정지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이 혈압이 높은 사람들은 관상동맥이잖아요. 심장 박동시키는 동맥. 그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대동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이 돼서 거기 상처가 나가지고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들이 이제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같은 것들이죠. 눈혈관 질환, 눈 쪽에 막히죠, 그죠? 백내장, 눈내장 뭐 이런 것들, 황반변성 이런 거 다 눈혈관 질환이 시력 떨어지는 것도 심장혈관 질환, 만성 신부전증, 콩팥병 같은 것들이 생기죠. 신장에서 피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압이 필요해요. 압이 필요해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안 좋은 피들을 이렇게 빼내는 거죠. 근데 그 압이 떨어지면 피를 걸러내지는 못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고혈압의 합병증인데 정확히 고혈압약의 합병증과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고혈압이 있으면 저런 병들이 생긴다. 내가 약을 먹어서 안심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혈압 측정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재는 게 좋고, 높은 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혈압이 높아지고 가동을 해야 되니까 소변 후 1시간 이내 재는 게 좋다. 그리고 팔을 심장 높이와 같이 재는 게 좋아요. 그럼 측정 전에는 금연하고 커피 마시지 말라. 담배 피면 혈관이 수축되는 거 아시죠? 커피를 마셔도 긴장이 돼서 혈압이 높아져요. 그럼 혈압 높은 사람은 담배 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커피 마셔야 돼요, 안 마셔야 돼요? 커피가 심혈관 질환에 좋다, 이런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저거는 하지 말래요. 혈압이 높아진다고. 그죠? 최소한의 5분간의 안정을 측정한다.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셔서 정확히 혈압을 측정하셔야 돼요. 고지혈증과 혈관경화 설명을 드리면, 아까 고지혈증약, 혈압약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단일약으로 병원에서 쓰는 약 중에서 단일 제제로 매출액이 제일 높은 게 고지혈증약이에요. 콜레스테롤 혈증 이런 거 낮춰주는 약이에요. 왜냐하면 고혈압, 당뇨 이전에 고지혈증부터 오잖아요. 그 고지혈증 약을 줘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지방 성분 물질이 혈관 내에 침착되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콜레스테롤이 문제다. 콜레스테롤이 지방과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한국말로 지단백이에요. HDL, High Density 단백질. 그래서 HDL이고 High Density HDL이고 Low Density LDL이 단백질 비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과 단백질이 이렇게 뭉쳐져서 있는 걸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몸에 필요해요. 간에서 만든다고 얘기했잖아요. 콜레스테롤이 좋아요. 근데 저게 활성산소와 만나가지고 산패가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패가 되지 않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일부러 낮출 필요는 없어요. 내가 좋은 콜레스테롤을 갖고 있고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지 않을 수 있으면.
고지혈증의 진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 이상이면 이렇게 얘기하고 LDL 콜레스테롤이 160 이상이면 어쩌고 이렇게 수치가 되어 있고 또 중성지방 이 중에서 이제 중성지방 수치 이거는 뱃살과 관련된 이 중성지방은 아무리 들어봐도 좋은 점은 없어요. 그래서 체지방률이 높으면 중성지방 수치 당연히 높아요. 혈액에 지방이 많이 섞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저런 것들은 뱃살을 빼야 되겠죠. LDL 콜레스테롤도 이제 저게 상대적으로 산패가 잘 돼서 혈관을 경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얘기해서 LDL 콜레스테롤을 나쁘게 보는데 저게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콜레스테롤이 혈관을 복구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저걸 무조건 낮춘다. 아까 고혈압약처럼 고지혈증약도 그런 부분에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약 그 진단을 받았다 약을 안 먹으면 불편하고 그러신 분들은 비타민 B3를 드세요. 예전에는 고지혈증약 처방 안 하고 이 비타민 B군을 줬거든요. 나이아스펜제. 근데 이게 보험 적용되고 수가가 재미없기 때문에 비타민이니까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어서 했는데 내가 고지혈증 진단 받았어. 근데 약 안 먹기는 들어보니까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불안하다. 그럼 비타민 B3를 드시라. 응?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약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원료예요. 혈관이 손상이 되잖아요. 수시로 이렇게 출혈이 될 수 있어요, 안에. 상처가 나서. 우리 멍들잖아요. 이렇게. 제가 눈이 터졌잖아요. 그죠, 예전에. 눈 터진 게 왜 그래요? 저게 혈관에 상처가 나서 누수가 돼서 그런 거예요. 누수가 되는 이유는, 누혈이 되는 이유는 혈관이 탄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죠? 노폐물이 있고 막히고 하니까 터진 거죠. 눈이 터지면 뇌가 터진 거거든요. 사실 위험한 거죠. 근데 그렇게 터져요. 사방에서. 나이가 들면 더 그렇고. 이거 할 때 복구하는 물질이 콜레스테롤이에요. 지방이잖아요. 담즙의 원료이기도 해요. 아까 설명드렸죠. 담즙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간이 튼튼해져요. 담즙이 못 나오잖아요. 콜레스테롤 없으면 못 나와요. 혈액 내 지질 운반 같은 것들을 해줘요. 몸에 기름 없으면 큰일 나죠. 부신피지 호르몬, 성호르몬, 항스트레스 호르몬의 원료가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야 낮아져요. 높아지지. 왜?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야 어겨내기 때문에. 성호르몬, 부신피질 호르몬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호르몬의 수요가 많은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저처럼 삐쩍 말랐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거나 신경이 예민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호르몬의 수요가 많은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요. 저걸 낮추면 어떻게 돼요? 호르몬 안 만들어지죠. 저걸 낮추면 어떻게 돼요? 세포막이 터지죠. 저걸 낮추면 어떻게 해요? 혈관이 상처가 복구가 안 되죠. 담즙을 못 만들어내죠. 그럼 간이 망가지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간에서 75%를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75%를. 그 동물의 25%, 식물에는 콜레스테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유지해서 부족한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든다니까요. 맞는 콜레스테롤 약을 통해서 막 내리죠. 간에서 75%를 만들건 85%를 만든 건 누가 판단해요? 몸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몸에서 필요하니까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몸을 존중해줘야 돼. 근데 인위적으로 낮추는 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고지혈증은 지금 아스피린 계열과 또 스타틴 제제, 그래서 콜레스테롤 생성 억제제가 있어요. 아스피린, 와파린 계열은 항응고제예요. 항응고제가 뭐냐면 혈관이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혈소판이 달라붙어서 그 빵꾸를 떼와요. 그 위에 이제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덧칠하죠. 오메가3가 있으면 오메가3가 덧칠하죠. 그래서 오메가3를 먹으면, 양질의 오메가3를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요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혈관을 복구해야 되니까. 그럼 혈소판을 안 만들면 어째요? 혈관이 터지면 새요. 교통사고 나서 혈관이 상처가 나서 출혈이 됐어요. 출혈 안 멈춰요. 위출혈, 내출혈, 다 내출혈.
그래서 재수 없으면 죽어요. 저런 거 먹다가. 먹은 사람들은 사고 나면 수술도 뭐 먹냐 물어보고 한 일주일 정도 뒤에 끓은 다음에 수술하잖아요. 그죠?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성 억제를 해요. 콜레스테롤 생성을 억제하면 간이 망가져요. 이게 스타틴 제제. 강력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담즙이 못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콜레스테롤 생성 억제하면 저 약을 먹잖아요. 간에서 담즙을 만들어야 돼. 간이 활성화되려면 그럼 없는 담즙 없는 콜레스테롤 어디서 충당해요? 혈관에 있는 걸 다 끌어모아요. 그래서 담즙의 원료를 써서 간을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간이 나빠지는 거예요. 간이 나빠지면 혈당이 조절이 안 돼요. 지방간, 간 수치,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이런 것들이 혈당을 조절하는 거. 이게 안 되니까 당뇨가 오고 성격이 난폭해진다. 왜? 호르몬 조절의 원료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이 고지혈증 약을 쓰시는 게 좋고, 고지혈증 약 중에서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스타틴 같은 경우는 코엔자임 수치를 낮춰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약봉투에 뭐냐면 코엔자임을 섭취하라 뭐 이런 게 나오고 비타민 K를 섭취하십시오 뭐 이런 게 나와요. 그게 바로 약 부작용 때문에 그걸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틴 먹는 사람들은 코엔자임 Q10을 먹으셔야 돼요. 왜냐면 저기 도표를 보면 코엔자임이 제일 많이 필요한 때가 언제예요? 20대 때. 심장이에요. 근데 80대가 되면 어때요? 심장이 코엔자임이 쭉 떨어져서 밑으로 바닥을 껴요.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코엔자임 Q10이 몸 안에서 원래 만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약을 먹으면 더 급가속해서 떨어지지. 그러면 심장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코엔자임 Q10. 코엔자임 Q10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세포의 연소를 도와줘요. 100% 연소를 도와줘요. 근데 연소를 못 시키게 하면 찌꺼기들이 많이 남잖아요. 그죠? 그럼 세포도 찌꺼기가 많고 혈액에도 찌꺼기가 많이 도는 거예요. 활성산소 많이 돌고. 그럼 병의 근본 원이지. 그래서 코엔자임 Q10 낮춰주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난 스타틴 죽어도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코엔자임 Q10 따로 드셔야 된다. 코엔자임 Q10이 여기 쭉 필요하면 간에 필요하죠. 나이가 들어서 폐에 필요하죠. 신장에 필요하죠. 허티에 필요하죠. 이게 코엔자임 Q10. 자, 혈압약 쓰는 것들 기전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류마티스 내과의 김연아 교수라는 분이에요. 대학병원 진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3분, 5분커녕 3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보는 그 아주 작은 그 범위, 그 문제만 보는 것도 너무 바쁩니다. 이분이 어떤 다른 과에 가서 무슨 약을 먹는지 이걸 떠들어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 병원 가시면은 어디가 불편하다 말하면 바로 그냥 약이 그냥 튀어나오죠. 약이 바로 클릭됩니다. 잘 들어주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약이 많아지는 처방의 그 폭풍우라고 하는 그런 모식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겁니다.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혈압약을 하나를 넣었어요. 약이라는 거는 효과가 있다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넣었는데 이제 다리가 붓기 시작을 해요.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다리가 부을까요? 그러면 또 잘 생각은 안 하고 검사를 또 막 한 다음에 특별한 이상이 없으니까 그런 부기를 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뇨제를 드려요. 이뇨제를 드시면 약이 3개가 되죠, 벌써. 이뇨제 드시면은 이제 콩팥에서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해질이 막 흔들려요. 어르신들은 되게 취약하거든요. 그럼 또 피검사를 해봤더니 막 포타슘, 이런 그 중요한 전해질이 막, 떨어지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러면 또 심장마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칼륨을 약을 또 드려요. 약이 4가지가 됩니다. 칼륨 먹으면 속쓰려요, 이제. 근데 속쓰리는데, 약 먹고 속쓰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위장약. 졸지에 혈압 조절하려고 그랬다 약이 5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 말을 잘 들어주고 할 시간이 없고, 그리고 환자가 당장 이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겠고, 그러다 보니 가장 효율적으로 이걸 대처하는 방법은 약을 처방하는 게 돼버렸습니다.
공공병원이라는 공공의료시설이라는 게 10%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90%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90%가 사기업하고 똑같은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문제들은 이런 시각에서 보지 않으면은 적절하게 이해를 못 하시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은 게 환자 큰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가시면 환자 너무 많죠. 정말 어떨 때는 환자한테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다니시죠. 환자를 많이 빠른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은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환자를 나눠서 보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람직할까요?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저한테도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제가 있지 않으면은 적절하게 이해를 못 하시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가장 많은 게 환자 큰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가시면 환자 너무 많죠. 정말 어떨 때는 환자한테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다니시죠. 환자를 많이 빠른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은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환자를 나눠서 보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자, 고혈압과 비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제가 나중에 업로드 시켜드릴 테니까 거기서 한번 보시고요. 혈압이 높은 사람들, 비만한 사람들이 많죠. 보통 이제 4, 5kg 정도 체중이 이렇게 좀 조절이 돼도 혈압이 꽤 낮아질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킬로그램당 1mHg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한 5kg 정도 줄으면 5mHg에서, 물론 사람마다 좀 틀려요. 그래서 일단 혈압이 높다, 내가 통통하다, 일단 혈압약을 먹기 때문에 살을 빼는 게 필요하다는데, 살 빼면 혈압 떨어집니다. 모세혈관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체중 조절할 때 특히 체지방 조절, 남자 15%, 여자 25%가 평균인데, 이거보다 좀 높다 그러면 지방간을 빼는 게 중요하다. 간에 지방이 껴있으면 살 안 빠져요, 잘. 그래서 지방간부터 빼야 돼요. 그것도 이제 하는 요령이 있는데,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게 중요하다. 이래도 잘 안 빠져요, 그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통통한, 아까 영상에서 보셨었지만 초기 사례에서 통통하시면 이제 디톡스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이 BSPS는 제가 많이 말씀드리기가 힘들고, 관련된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책을 썼으니까 그 책을 좀 참조하시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시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크릿 건강 행동에도 그 책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식단이 바뀌면 혈압도 낮아진다. 아까 식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현미 채식, 채식은 현미와 찹쌀, 현미 반반 섞어서 물에 불려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미는 섞지 않는 게 현미 채식입니다. 이런 혈압 강화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아까 황성수 박사님은 현미채식으로 주로 많이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죠. 그리고 육류 제품 이런 것들 잘 안 먹는 게 좋고, 아침은 디톡스식 아침 식단으로 간단하게 먹는다. 특히 퉁퉁하신 분들이 세끼 식사하는 거 너무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그거에 대한 먹는 거에 집착이 많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먹으니까 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다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아침을 좀 간단하게 해서 이식 형태로 하는 게 좋고, 금주면 이런 거 당연하죠. 좀 일찍 자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요거는 제가, 황상수 박사님이 현미채식으로 혈압을 조절, 환자를 이렇게 입원시켜놓고 혈압을 이렇게 수치 재는 영상이에요. 그걸 통해서 혈압이 현미채식을 통해서 엄격하게 하니까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런 영상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보여드리지 못해요. 자, 아침에 식사를 할 때 우리가 가볍게 식사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정상 체중 이상인 사람들은 세끼 식사가 많아요. 그럼 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끼로 아침 간단하게, 아침 안 먹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제 안 먹는 것보다는 유산균과 단백질,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단백질과 그리고 장내 환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산균 정도는 아침에 이렇게 좀 드시고, 약간 허전하다 그러면 이제 과일 쪽은 이렇게 제철 과일 또는 사과, 껍질째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양제 같은 경우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먹는 영양제, 부족한 영양제 같은 것들을 조금 보충하시면 이게 아침 식사 끝이에요. 저도 이렇게 먹은 지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침 별로 안 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먹어줘야 되는 게 사실 저체중이라서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하면서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아침 많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삼식이처럼 먹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뚱뚱하고 일정 체중 이상 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단호하게. 자, 그러면 고혈압의 근본 원인이 뭔가? 일단 혈액이 탁한 거예요. 혈액이 탁탁하면 피가 잘 안 흐르겠죠. 그죠? 그럼 혈액을 탁하지 않게 맑게 해주면 되잖아요. 맑게 해주는데 비타민 B군이 연소를 도와주거든요. 혈액의 연소. 물론 음식을 조절해야지.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좀 많이 먹어야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열량만 먹지 말고 태워주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가서 적당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혈관이 딱딱해지면 막히잖아요. 혈관이 말랑말랑해야 조금만 펌핑해도 피가 확 가잖아요. 그죠? 혈관이 딱딱해질 때 문제인데, 이 딱딱해지는 게 혈관 탄력을 도와주는 게 콜라겐이잖아요. 콜라겐의 원료가 비타민 C와 단백질인 건 아시죠?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혈관을 딱딱하게 해요. 부족하면 오메가3 같은 혈관벽에 끼어있는 산패된 것들을 이렇게 기름으로 녹여내거든요. 그래서 혈관을 이렇게 소통이 잘 되게 해주죠. 양질의 오메가3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C, 단백질,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혈관을 뚫는데, 혈관을 탄력 있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내가 먹는 영양소로, 내가 먹는 음식으로 저게 해결이 안 되면 저렇게 해주면은 혈압이 떨어지겠네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칼슘, 마그네슘 강추입니다. 또 피가 부족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못 만들어내거나 철분 엽산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피가 이렇게 많이 조금만 가도 영양소가 딱 공급이 되는데 그게 부족하면 더 많이 공급해야 되니까 안간힘을 써서 혈압을 높일 수 있어요. 철분이나 엽산이나 이런 피에 부족한 영양소를 집어넣어주면 혈압이 좀 떨어질 수 있고 조혈도 기능이 좋아질 수 있어요. 코엔자임 이런 것들도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조금 영양소는 천연올로 베이스의 영양소를 드시는 게 좋고, 합성은 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 몸의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영양소는 충분히 채워줘야 효과가 있어요. 채워지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나는 무슨 얘기냐?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칼슘이나 오메가3나 비타민 C 먹었는데 왜 혈압이 안 떨어지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부족하게 먹었거나 잘못 먹었거나 흡수가 안 되는 걸 먹었거나. 자, 요건 칼슘 얘기인데요. 간단하니까 영상을 넣고. 정말 뼈나 뭐 이런 거, 칼조, 비타민, 칼슘 이런 거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박상중 원장님, 동맥경화와 칼슘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뼈라는 게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미네랄을 저장 기능을 하는데요. 예. 이제 혈액 속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뼈에 있는 칼슘을 끄집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혈액 속에 칼슘 농도를 올리는데, 문제는 이렇게 혈액 속에 나온 칼슘이 혈관벽 안에 침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칼슘이 쌓여서 거기가 이제 딱딱해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 또 상처가 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같은 게 또 거기에 들러붙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제 거기에 들러붙기 시작하면서 점점 거기가 더 딱딱해지고 혈관 내를 막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혈관을 딱딱하게 하는 게 동맥경화고요. 이게 이제 딱딱해지다 못해서 아예 혈관 안을 다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가는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쪽 부분에 있는 조직이 죽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심근경색,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뇌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게 뇌경색. 그러니까 그런 아주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혈관 경화의 주범 중에 하나가 칼슘인데, 정확히 표현하면 칼슘이 섞여야 되는 거예요. 칼슘이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아서 산화칼슘이 되면 석회가 되거든요. 그냥 칼슘은 이온체 돌아가서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칼슘이 몸에 부족하면 뼈에서 나온 칼슘이 돌아다니면서 역할을 하다가 활성산소를 만나서 산화가 돼요. 산화 석회가 돼서 혈관벽에 끼는 거예요.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유기산이나 이런 것들을 먹잖아요. 그래서 식물로 채집한 칼슘은 악성칼슘이 되지 않고 부족했을 때 뼈에서 녹여낸 칼슘이 악성칼슘화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저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근데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 왜 저런 원인들을 잡으면 비만, 혈압 왜 못 잡을까? 첫째는 잘못된 식생활 습관은 그대로 두고 식품만 먹어서 그래요. 건강식품, 영양제 먹으면 좋아진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음식 습관은 엉망이에요. 뭐 고기 좋아하고 유제품 좋아하고 튀김 좋아하고 밀가루 좋아하고 뭐 커피 되는 대로 마시고 술 마시고 뭐 하면서 식품을 몇 개 먹어요. 그럼 한 20-30%뿐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식습관을 좀 현미채식하고 과일 채소 좀 먹고 하면서 반듯하게 하면서 영양제를 먹잖아요. 좋은 식품을 먹잖아요. 그럼 80에서 90% 좋아져요. 그럼 확 좋아지잖아요. 그럼 몸이 확 변해요. 그래서 식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게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그 질병의 포로 개념의 그 그림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밑은 전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시작이 뭐라고요? 잘못된 식생활 습관. 저걸 바꿔줘야 돼요. 저걸 바꿔줘야 혈압도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약을 뭐라 그런 게 아니라 약에 의존하지 않고 낫는 게 중요하잖아요. 식습관을 바꿔줘요. 식습관을 바꿔주려면 머리를 바꿔줘야 돼요. 고정된 건강에 대한 관념을 바꿔줘야 돼. 저게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매스컴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이 떠드니까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 머리를 바꿔줘야 되겠다. 안 바뀌죠. 그래서 제가 건강만 교실을 하는. 그리고 또, 그 비만이나 혈압 뭐 이런 것들은 약간의 조금 난이도가 높잖아요. 그죠? 육망문진에서 팔로우파 같이 그 체계가 있어야 돼요. 혼자 하기는 힘들죠. 그죠? 또 호전 반응 같은 게 나오면 그 대처하기가 좀 힘들어요. 경험이 없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좀 안내를 좀 받고 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혈압약을 먹어야 혈압을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현미채식으로 고칠 수 있네, 칼슘 마그네슘으로도 고칠 수 있네, 오메가3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네, 이런 것들을 사례들을 보면 여러분들 자신감이 생기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체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돼. 건강을 이렇게 카운슬링 하는데 오장육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카운슬링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건강 코칭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배우는 그런 교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거를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 다음에 오장육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 그리고 식품이 어떤 식의 장부의 영양을 어떤 식으로 주는지를 이해하면 그 플로우를 이해하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안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런 중환자들을 이렇게 고칠 수 있는 거. 이 만성질환을 치유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저희 이제 같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50대 여성분이고 요양병원의 간호사로 이렇게 커리어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키가 158이고 몸무게가 78kg 정도 됐었는데 이분이 비만에 당뇨에 이분이 체지방률이 46.4%가 그랬거든요. 46%. 내장 구강력이 18%. 비만, 당뇨, 지방간, 심근경색, 천식, 갑상선 기능저하, 천식 20년 동안 앓고, 온갖 잡병으로 있었고, 병원에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동생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디톡스를 했어요. 아까 PSPS 디톡스. 그래서, 1개월 만에 5kg 빠지고, 6개월 만에 10.6kg 정도 빠지고 체지방도 한 40%가 떨어지고 최근에는 60kg 정도 내외 체지방률도
많이 떨어져서 30% 초반 정도에 가 있으세요. 이분은 디톡스하고 몸이 좋아지시니까 주변에서 막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그분들 이렇게 좀 안내해주고 소개해주고 하다 보니까 1년 만에 플래티넘이 되셨어요. 1년 만에. 현재는 2년 만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셔서 연 한 4천만 원 정도 이상의 캐시백을 받는 분이 됐어요. 저분이 만약에 그냥 비만, 당뇨, 지방간, 신경염색, 천식, 계단도 오르내리지 못하고 그냥 병원 생활도 못하실 정도로 병이 악화됐었는데 그렇게 사셨다면, 계속 사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중환자실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아주 건강해져서 날아다니세요. 또 이분을 소개한 분이 동생분이에요. 이분 이제 부동산 사무실 중개업소를 운영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 근데 이분도 이렇게 퉁퉁했었어요. 이분은 고도비만이었었고 눈이 황반면성으로 이렇게 좀 실명 위기에 있었고 머리에 심한 두통이 있었고 병원에서 뭐 찍고 해도 뭐 해결할 수 없어서 디톡스를 하게 된 케이스예요. 이분이 이렇게 됐어요. 이분이 술이나 뭐 이런 거 회식 자리가 많으니까 술 마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다 습관 바꾸고 저렇게 날씬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역시 주변에서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디톡스 후에 이분도 1년 만에 플래티넘이 되셨고 현재 3년 정도 지났는데 에메랄드 되시고 한 1억 정도의 캐시백을 받는 분이 되셨어요. 이런 분들이 만약에 만성질환에 얽매여서 비만 상태로 있고 또 약을 계속 먹으면서 그냥 의존하셨다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비만이나 당뇨나 또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이나 이런 걸로 또 뭐 천식이나 뭐 이런 병이 있으시면 그거를 효과적으로 잘 개선을 하시면 여러분들 몸이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비만이나 혈압을 치료할 수 있다면 중환자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병원비 뭐 주구장창 이렇게 보시면 별의 병들 다 걸리잖아요. 그죠? 병원에서 뭐 이렇게 몇 번 입원하다 보면 뭐 몇백만 원, 검사하면은 뭐 몇백만 원, 뭐 좀 더 심하면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무릎 관절 수술하는데도 2천만 원씩 드니까 뭐 그러던데 보니까 뭐 보험에서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병원비 절감할 수 있죠. 일할 자유 있죠. 가족들과 여행 싣고 다닐 수 있죠. 그리고 퉁퉁해서 이렇게 비대해가지고 일 잘 못하다면서 날씬해져가지고 일하면 효율성도 늘어나고 자신감도 제고되고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삶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퉁퉁하게 사는 거 하고 날씬하게 건강하게 사는 거 하고 삶의 질이 확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주변 가족들도 얼마나 안심하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친구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또 구전을 통해서 아까 저분들처럼 저렇게 높은 수익은 아닐지라도 한 15% 내외 정도 해서 캐시백을 이렇게 받으면 한 100만 원 정도 브론즈 빌더 정도 되면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될 수 있잖아요. 몸을 잘 만들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내 몸을 못 만드니까 못하는 거지. 그죠? 구전이 안 되는 거지. 저희 뚱뚱하면서 다이어트하고 디톡스하고 식품 먹으면 좋아져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그죠? 자기 몸이 좋아져야지. 병이 없어야지. 자기 약을 먹으면서 누구한테 식품을 권하겠어요. 그죠? 자기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100만 원 정도의 수입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4억 원 정도의 돈을 이자로 이렇게 받는 게 100만 원 정도 좀 안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지금 시작해서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1년 뒤, 2년 뒤에 만들어서 하면 추가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떨어지죠. 당연히 몸이 만들어지면 내 몸이 좋아지고 그리고 저렇게 구전이 돼서 또 건강 같은 것들 배워가지고 여러분들 전문가 이렇게 좀 되셔서 하시면 얼마든지 추가적인 수입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건강 전문가는 제2의 자산이 될 수 있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게 건강 전문가잖아요. 그죠? 저도 나이가 들면서 더 활동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 경력이 붙으면 붙을수록 더 그 파워풀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디톡스입니다. BSPS, Blood Self Purification System, 이래서 333, 3일 디톡스식, 3주일씩, 3달 2식 해서 이게 시크릿 건강 핸드북과 또 BSPS 그 전자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입니다. 몸과 삶을 바꾸는 기적. 상세하게 풀어놨고, 저 사례들도 그 안에 있는 사례 발췌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피를 더럽히는 독소가 뭐가 있는지 보면 이게 음식독이 있고 호흡독이 있고 피부독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혈액을 탁하게 하는 독소를 빼버리는 게 중요하죠. 그게 디톡스인데, 인체 놀라운 비밀, 또 잘못된 식생활, 장, 평생 외우는 디톡스 다이어트. 이 1, 2, 3, 4가 몸을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또 물, 또 호흡, 공기, 또 가족놀이, 환경호르몬, 또 피부독, 이런 것들 영양부자들. 이 10개의 챕터가 바로 시크릿 건강 핸드북의 교재고 오픈 건강 교실의 순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독소를 없애는 것들이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을 깨끗하면 혈관도 청소가 돼서 깨끗해져요. 그럼 고혈압이나 당뇨나 저런 만성질환들이 좋아질 수 있어요. 저처럼, 그리고 아까 사례를 보여드린 그 만성질환자들처럼. 그래서 오픈건강교실은 10주 과정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요번에는 특별히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해서 1, 2, 3, 5주, 자, 4개의 챕터를 뽑아서 이렇게 4주 건강 리셋 과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59개 오픈 건강교실 10주 과정으로 해서 한 1000여 명 정도가 진행이 됐는데, 이 4주 건강 리셋 과정은 부담이 없을 거예요. 4주니까. 그래서 4주 과정으로 인체 논란해서 몸을 좀 만들고 싶은 분들, 회복시키고 싶은 분들 집중적으로 한 4주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수강 신청은 네이버 카페 오픈 건강교실에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을 만드시는 게 좋고, 혼자 몸 만드시기 힘드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오픈 건강교실 건강 리셋 4주 과정이 진행될 거고, 그리고 이제 건강 코칭 교실 10주 과정, 이것은 제가 외부에 오픈한 적이 없어요. 내부에서 내부 전문가들만 양성을 해왔었는데, 한 달 뒤죠. 10월 13일 날 개강을 할 거예요. 이건 매주 토요일 날 진행을 합니다. 8시부터 20시 22시 30분, 21시 30분, 1시간 반 정도씩 합니다. 오타면 네이버 카페 오픈 건강교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다음에 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금액을 결정한 게 사실은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건강 코칭과 관련해서 오장부에 다르고 장부에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이제 외부에 어떤 코칭 과정들이 있는가 한번 봤더니 12주 과정 해가지고 보니까 뭐 한 180만 원 이렇게 받던데요. 근데 커리큘럼 보니까 영양소나 뭐 이런 데 좀 적고 음식 같은 것들 좀 하면서 하던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꼭 공부할 사람들만 꼭 해야 되는가 싶어서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하니까 선착순으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강 코칭 교실 10주 과정은 보시면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있는데 저 책을 기조로 할 거예요. 시크릿 건강 핸드북을 가지고 주차별로 했던 것처럼 이 책을 2권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혈액과 혈관, 기본적인 원리, 위, 장, 간과 신장, 심장과 폐 해가지고 생식기, 그리고 10주차의 영양소 쓰는 방법, 피부와 면역, 호르몬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룰 거예요. 제가 경험했었던 내용들을 중간중간 넣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쪽으로 건강 코칭이나 공부를 하려고 했었던 분들은 들으시면 시간 세이브를 엄청나게 할 거예요. 한 20여 년 정도 제가 축적된 것들을 이렇게
알려드릴 테니까 네이버 카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오픈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건강은 아는 만큼 보이죠.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고혈압도 처음에는 어렵게 생각했는데 실제 원리를 알고 이치를 알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혈압 약 고치고 싶은데 당뇨도 좀 좋게 하고 싶은데 약에 의존하지 않고 좀 수치를 내고 싶은데 수치가 높아서 내가 걱정해요. 그럼 약을 드세요. 의사와 상담하고 하면서 수치가 내려가는 만큼 약을 좀 줄여가시면 되잖아요. 혼자 하기 힘드시다? 그럼 오픈건강교실 이제 4주 과정에 들어오세요. 제가 이렇게 가이드하고 좀 응원을 해드릴 테니까 건강 코칭 교실 같은 것도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제가 또 도울 수 있는 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늦게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당뇨병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사항 카톡방에 올려놓으시고 또 오늘 강의 자료 제가 2페이지를 요약한 게 있는데요. 아까 오픈건강교실 네이버 카페에 PDF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영상 링크도 여기 달아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